어, 그 이중자의 근데 어떻게 말하면은 그런 자를 상담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개입해야 될지 이런 걸 한번 좀 볼게요. 우선 상담 현장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되게 웃고 되게 착하고 뭐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상담 중반 정도에 가서 이제 이 내담자가 보여지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이제 이런 그 분노의 절정치, 원망, 또 살인하고 싶은 마음, 그냥 칼로 들여서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분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되게 이제 좋은 모습만 보이다가 그럴 때 이제 이 상담자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야 되는가. 우선은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심리적 가정이 이제 어느 가정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상담사가 조금 더 이 가정을 해 나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뭐라 그러나 멜라니 클라닌의 편집 분열적 자리 얘기를 했었죠. 아니면 뭐 대상 관계에서 내담자가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고, 그럼 내담자가 지금 안에서 어떤 단계에 있냐면 그동안에는 내가 부모 말을 들어야만 사실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존재로 여겨지는 좋은 대상만을 이렇게 갖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은 자기가 존재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맨날 사람들 보면 웃고 참고 맞춰주고 이런 어떤 좋은 자기의 모습만 갖고 살아온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이 내담자 안에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폭력의 희생자, 폭력의 피해자로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폭력의 피해자였고, 그래서 이 폭력의 피해자에서 이제 가정폭력의 피해자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트라우마인데 이 폭력에 내가 대항할 만한 급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폭력을 받기 때문에. 그럼 내가 사춘기 되면 아버지를 뭔가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래도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무서움이. 아주 어렸을 때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는 무서운, 아버지에 대한 표상이 무서운, 그 다음에 또 뭔가요? 그 무책임한, 또 뭐 때리는, 뭐 이런 폭력적인 이런 이제 그 대상표상을 아버지한테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부모한테 가지는 대상표상이 그렇게 가지죠. 그런데 나 스스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내 안에 표상이 두 개가 있는데 좋은 표상은 뭔가요? 좋은 표상은 나는 웃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표상을 만들어낸가요? 가짜로. 위니컷을 얘기하면 가짜 자기를 만들어낸 거야. 왜? 살기 위해서. 근데 진짜 내가 내 안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울로 비춰준 내 모습은 쓸모없는, 불필요한 이런 부분으로 자기 표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호소 문제가 내가 불필요한 존재 같아서 다 내려놓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필요한 존재고 쓸모없는 존재인데 이거를 숨기고 가짜 자기로 웃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40년, 50년을. 그런데 이제 이 짐을 살아왔는데 이 가짜 자기가 지금 어때요? 너무 힘드니까 이걸 내려놓고 싶다 이 말이죠. 호소 문제가. 내려놓고 싶다라는 거. 이 가짜 자기를 내려놓고 싶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 내담자가 그동안 이제 이렇게 웃고만 있는 가짜 자기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직장에게, 사람에게, 아버지에게 모두 다 맞춰주는 스마일 사람으로 살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것에 인계치가 온 거야, 내담자가. 근데 못 참겠다. 그래서 못 참으면은 이제 폭력이 나온 거잖아요, 내담자도. 그래서 폭발하는 거죠. 폭력이 나왔다기보다 폭발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폭발한다라는 게 누구한테 폭발하냐 그러면 그나마 내가 폭발해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이 사람의 대상 관계가 아버지, 엄마, 아내, 동료, 팀장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안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는 일단 아니잖아. 돌아가셨고 그 다음 안전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내는 아버지하고 같은 급이기 때문에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급. 그러니까 아내는 못하는 거야. 아내는 같은 급.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나마 나에게 그 한 사람은 직장이라는 것은 나를 폭력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것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규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은 무법천지야. 그래도 직장에서는 칼부림이 될 수도 없잖아요. 안 되면 바로 신고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무법천지는 가정에서 무법천지지 직장에서 무법천지는 거의 일어나진 않아요. 직장에서 무법천지가 일어난 사람은 직장에 취직할 수가 없잖아. 기본적으로 걸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걸 얘기를 할까요? 직장 동료한테 그나마 폭발하는 거야. 이 폭발하는 대상이 왜 그랬을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내담자가 임계치가 달아서 더 이상 이제 내가 못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나오는 상황의 내담자가 뭐라 그럴까? 힘이 있어서 그럴 수 있고, 첫 번째는 힘이 좀 생겼다. 두 번째, 몸이 너무 힘들면은 참는 것도 몸이 견뎌줘야 참는 거예요. 근데 몸이 더 이상 이거를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은 폭발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이 두 가지 상황이 다 되든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내담자가 지금 이런 부분이 일어났는지는 조금 더 촉발 요인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내담자가 이 배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가짜 자기를 이제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상담에서는 긍정 신호예요. 이 가짜 자기를 내려놓고 진짜 자기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힘이 너무 약하니까 아까 내담자가 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 가짜 자기, 그러니까 배드가 이제 진짜 내 안에 나쁜 모습, 사실은 죽이고 싶고 칼로 들이대서 죽여버리고 싶고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아버지가 자기를 때렸을 때, 어렸을 때는 그게 진짜 마음이잖아. 근데 그러면 마저 죽으니까 이거를 꼭 숨겨놓고 말 잘 듣는 아이의 좋은 가짜 자기의 모습을 가져온 거예요. 그게 자기 표상인 것으로 아는 건데 사실은 자기 표상은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돼. 여기서 이게 걸러지지 않고 나쁜 표상이 분출되어서 나오는데 이게 거름망이 없어요. 거름망이. 집에서는 무법천지야. 그리고 뭐라 그럴까. 집에서는 무법천지인데 이거를 걸러주는 망이 뭐냐면 배우자가 나를 버릴 것 같아서 참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집에서는 내담자에게 두려움이 더 커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분노보다. 어떤 두려움? 나를 버릴 거라는 두려움이 더 크니까 분노가 조금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고 분노가 이 정도. 그러니까 분노가 있지만 참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고 가면은 내가 이게 더 견디기 힘든 거니까 이 무서움이 크니까 분노는 조금 더 감춰진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아내가 폭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참는 이유가 바로 무서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가정에서는 이 무서움이 제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직장에서는 뭐냐 그러면 직장에서는 뭐 약간 이 정도죠. 분노도 있는데 무서움도 있는 이 두 가지가 약간 힘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힘이 비슷한 데서부터 상담을 시작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그게 누구냐 그러면 직장이에요. 직장 동료. 그럼 직장 동료에서의 대상관계 패턴을 다루는 거죠. 근데 이제 먼저 이 직장 대상과의 대상관계 패턴을 다루기 전에 상담자하고 관계를 봐야 되고 이게 이제 이 대상관계가 내담자가 원가족에서 형성된 걸 통해서 표상이 생겼잖아요. 무서운, 때리는, 폭력적인. 그래서 내 스스로가 쓸모없는 차라리 없애버리고 싶은 불필요한 존재라는 표상을 가져서 가짜 자기를 형성했어요. 근데 이게 임계치가 지나버리니까 이제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진짜. 이 쓸모없다고 생각한 이 부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올라올 때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자살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다행히 상담실에 왔으면 상담자가 잡아줘야 돼요. 잡아줄 때 초기에는 내담자가 이상화를 하는 것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발달상. 그러니까 지금은 이상화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이상화를 해야지 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갈 수 있으니까. 이상화는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중간으로 넘어가기 위한 절대적 의존기에서 위니컷으로 말하면 절대적 의존기에서 독립기로 가기 위해서 상대적 의존기라는 걸 반드시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대적 의존기를 가기 위해서 상담사에게 이상화를 하면서 절대적 의존기에 있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있어야 이 내담자가 믿고 가는 거야. 자, 그럼 믿고 왔을 때 상담자가 해야 되는 건 상대적 의존기로 가도록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상대적 의존기로 가는 건 뭐냐면 내담자가 이런 분노를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노? 칼을 들이대서 나를 이제 막 그런 마음이 이까지 왔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때 상담사가 너무 놀래갖고 어이구 무시보라 막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 머무르라든가 비언어적으로 나와버리면 내담자는 그런 것을 너무나 재빠르게 몸으로 캐치해요. 그러면은 아, 이 상담사는 잽이 안 되겠다.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이것을 딱 잡아줄 만한 어떤 그 상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상담을 드랍을 해요. 이 부분을 다뤄야 될 때. 그래서 이 분노나 거대한 이런 나쁜 것이 나올 때 상담사가 딱 잡고 버텨주는 거. 이게 이제 담아준다는 건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왜냐면 상담사가 맷집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사가 너무 이 부분을 무서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섭지만은 안에서 이 사람의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감정이다. 그래서 상담자가 너무 놀라지 말고 이제 그럴 때 그 정도로 칼을 들이고 싶을 만큼 어땠어요? 그런 분노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분노가 나올 때는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걸 상담에서 다뤄야 돼. 이게 지금은 분노가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분노가 이렇게 이제 이 분노가 나오니까 분노를 다루지 못하니까 막 땡깡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이러잖아요. 폭력이라는 게. 그래서 이 분노를 다루는 부분에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손 기법으로 이 분노를 담아줘야 돼요. 그럼 상담자가 첫 번째 담아주는 거 감정으로 그럴 수 있다. 그 정도로 감정에서 미움, 분노가 크셨네요. 그래서 이제 약간 수치화하는 게 도움이 돼요. 이게 뭐냐면 수치화한다라는 건 내담자의 분노를 당신의 입으로 몸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상징적인 거, 이 수치화라는 거. 그래서 원래 이 절대적 의존기에서 상대적 의존기로 갈 때 상징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상징화 능력이 뭐냐면 상담자가 없어도 내가 분노를 잡아서 조절한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상징화 능력이 없으니까 상담사에게 절대적인 이상적인 마음으로 이거를 표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징화 능력은 어떻게 하는 건가?